안보는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치밀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철이 다 지나가 버린 아이디어를 안이하게 주무르고 앉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 가운데 민방위 대피소로 북한 핵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광역단체장,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지휘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관군 수뇌부가 총출동해서 국가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였죠.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어시설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학교와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또는 특정한 아파트, 상가 단지를 조성할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토의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언론은 이런 발표를 보고 아파트에 핵미사일 대피시설 의무화, 윤 대통령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회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통합방위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는 아파트와 상가단지를 신축할 때 핵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면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궁금증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핵방공호는 어떤 사양으로 두께나 깊이나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조성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파트에 짓는다는데 조성 비용은 가구 부담인가요? 아니면 정부 부담인가요? 신축 아파트에 핵방공호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아파트 주민도 유사시에 신축 아파트에 설치한 핵방공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방공호를 완비하면 유사시에 많은 시민이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이렇다 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요, 과거 다른 정부의 활동 기록을 취재해 봤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하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북한이 그 무렵에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가 대책이 뭐냐, 대책을 요구했고 연구 작업이 필요했죠. 이 보고서를 보면 외국 사례들을 연구했는데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지하 성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중소 분쟁이 심각하던 1969년 무렵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소련의 핵 공격을 막으려고 지하 방공호를 파도록 지시했죠. 1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지하 8m, 폭 2m, 총 길이 30km의 갱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뒤로 중국과 소련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핵 공격 위험이 줄어들자 중국은 이 갱도를 군사 목적보다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 기간에 관광객한테 개방하다가 지금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갱도가 쓸모가 없어졌죠. 보고서에서는 다음으로 노르웨이의 지하 대피시설을 소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형상 안반이 많아서 지하 공간을 개발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애초에 핵공격 방어시설로 지하 공간을 개발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민복지시설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예컨대 남부 호물리아에 있는 스포츠홀을 보면요. 연면적이 7,5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를 넣었습니다. 합참이 아파트에 핵 대피시설을 만들 때
평소에 수영장과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아마 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종종 노르웨이에 견학을 갑니다. 한 전문가가 현지 견학 결과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동서양진영이 냉전을 심하게 벌이던 초기에 핵 공격을 막으려고 노르웨이는 핵 방공호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뒤로 핵무기 위력이 훨씬 강력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방공호를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막을 수준을 핵무기 위력이 넘어섰다는 거죠. 대신에 핵 군축 협상 같은 대화를 통해서 핵 위협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런 시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르웨이는 애초에 군사 목적에서 시민 복지 쪽으로 지하 공간 개발의 주안점을 바꿨다고 한다. 역시 노르웨이의 시설도 지금은 핵 공격 대비 용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요. 이건 민간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가면 트라움하우스라고 하는 연립주택이 있고요. 이 단지의 지하에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에 트라움하우스 복층구조 82.83평을 95억 원에 사들였다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0.001%만이 산다는 최고급 공동주택이죠. 이곳 지하에 바로 핵 벙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벙커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15킬로톤 규모의 원자폭탄을 견딜 수 있도록 지하 4층에 1톤 무게가 나가는 철문을 달고 80cm 콘크리트 벽 두께로 지었습니다. 실내 면적은 40평, 3층 침대를 간이 침대를 20개를 넣고 화장실 2칸을 넣었습니다. 50명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핵 공격에 대비하는 지하 벙커가 되긴 될 텐데요. 역시 소수의 아주 부유층 중심으로나 가능한 이런 시설 아닌가 싶네요. 이런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설기술연구원은 당시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500평짜리 표준 모델로 지하 대피 시설을 바닷면적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설치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인 2천만 명이 피난할 수 있다. 둘째, 이렇게 하려면 건물당 7억 원씩 모두 24조 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민간 건축주한테 부담하라 이렇게 시키기가 어렵다. 셋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중심으로 신규 방공호 설치 28군데, 기존 방공호 개보수 23군데를 하면 국민 0.05%인 28,000명이 피난할 수는 있다. 비용은 228억 원이 드니까 이것부터 하자. 이게 이제 세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민간 건축주가 건물당 7억 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서 방공호를 지으라고 하면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건축지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올려받기가 어렵잖아요. 그 예산을 정부가 대주기도 힘들죠.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왜 신축 아파트만 지원해 주냐,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으라는 거냐 라고 항의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기존 아파트 지하에 새로 땅을 파고 방공호를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28억 원을 들여 국민 0.05%를 대피시키는 일부터 하자고 당시 연구기관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0.05%를 대피시키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국민 다수한테 핵 민방위 대피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 민방위 대피소 아이디어에는 더욱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한다는 정보를 미리 통보받는 시간, 이것을 경보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련은 20분으로 잡고요. 미국은 15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리 통보받아서 대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우리나라 경우는 국토가 좁으니까 경보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미사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면 5분에서 10분이 아니라 2분 만에 서울 상공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저도 그 예측에 동의합니다. 2분이라면요,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도로 훈련된 군인도 지하 공간으로 지하에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 사례도 있습니다. 1961년 7월 25일에 케네디 대통령은 핵 대피소 건설 계획을 미 국민들한테 발표했습니다. 소련의 핵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대피소를 건설하고 민간 대피소 건축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곧이어서 핵 대피소 건설을 홍보하는 팜플렛 2,500만 부를 전국에 대대적으로 배포했고요. 초기 예산 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했죠. 얼마 안 지나서 문제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대피소에서 2주만 지내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정부가 홍보했는데 폭발과 화재로 인한 위험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방사능 제거는 확실하게 되는 거냐? 식료품 오염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너무 낙관에 차 있었다는 이야기죠. 1962년에 미국 정부가 세운 도상계획, 그러니까 이론적인 계획이죠. 이론적인 계획에 따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핵 대피소 건설로 해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은 최대치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미국인 1억 4천만 명은 불가피하게 희생 대상이었죠. 그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하나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만약에 대피소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 것으로 불어댄 사람들이 자기도 살겠다고 대피소로 몰려들 때 대피소 경비원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미국 사회의 공동체와 윤리를 파괴하는 갖가지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요, 정부가 요청한 예산을 미국 의회가 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잘라버렸죠. 정부도 더 이상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이 계획을 제시했는데 핵 민방위 대피소 이슈 결국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핵 민방위 대피소 아이디어는 19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진 구시대 발상입니다. 정부는 핵공격 대비용으로 민방위 대피소를 확충하겠다고 2023년 초에 발표했다가 2년 동안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걸까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만지작거릴 필요는 없죠. 핵 위협이 커질수록 해법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군사적 억제 태세를 튼튼히 유지하는 동시에 상대가 도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상대 측과 대화와 소통을 병행해야 합니다. 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인 핵 전쟁을 막으려고 군사 직통 전화를 유지하고 대통령들, 정상 간의 대화, 또한 군사 당국자 간의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방공호를 파고 숨어 들어가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고 답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